아직은 1등과 2등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 주가 현황을 보면 아마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유력한 거는 1월달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역시나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저한테 가족 같은 평생 함께 해야 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주식 투자로 먹고 살고 있고요. 근데 유튜브 채널 진짜 잘 키워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기업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데 재미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에 있는 구조적 성장주 중에 24년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마 항공우주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뭐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1월달 주가 현황을 봤을 때는 1월달에는 역시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바이오하고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계속 구조적 성장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구독자분들의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유일한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다시 한번 영혼을 갈아놓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황을 보시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은 11월부터 쭉 강했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야금야금 이제 올라와서 8만 원 정도를 보는 것 같고 지금 8만 전자 나오니까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나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점은 주도적인 그 HBM에서 시장을 삼성전자가 완전히 지금 하이닉스한테 뺏긴 측면이 있고요. 그걸 회복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HBM 관련주가 계속 반도체 내에서도 차별화된 그 주식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충격적인 거는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의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점유율 차이가 급격하게 좀 줄었다는 겁니다. 원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메모리 반도체의 점유율 차이가 18%에서 작년 23년 3분기 기준으로 대략 4%대까지 4에서 5%대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좀 더 계속 팩트 체크는 필요해 보이지만 심지어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빼고도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시장 격차가, 침투율의 격차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거는 삼성전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일 수 있고 이 부분 관련돼서 아마 삼성전자가 많은 공격적인 정책이나 이슈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이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보다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역발상의 관점에서 들고요. 주시장은 1월 달에 수익률 좋았던 업종, 미국 S&P 500 기준으로도 1등 업종, 2등 업종에서 상당히 연간으로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역시도 1등과 2등 업종이 워낙 국내 주시장은 꾸준히 연간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등, 2등 업종, 코스피에서 1등, 2등 업종이 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단기 이상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등 업종과 2등 업종을 여전히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1등과 2등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 주가 현황을 보면 아마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유력한 거는 1월달 지금 이틀밖에 안 돼 있지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로봇은 또 AI는 소강 국면에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시장 지수 대비 업종에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와 제약 쪽에서 여전히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등 평균과 2등 평균이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또는 코스닥 지수 내에서도 연간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을 보여줘서 1등, 2등 업종을 저희가 함께 투자 아이디어를 빨리 찾고 빨리 공부하는 모습을 빨리 찾고 빨리 그것을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그 리서치하고 그 궤적을 계속 추적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률보다 이익에 대한 개선폭이 당연히 커진 게 사실은 앞으로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역시나 지금 보시면 퍼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려요.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멀티플. 사람들이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값보다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그 증가폭이 당연히 커야지 주가를 훨씬 아웃퍼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회사에 대한 멀티플, 기대값도 올라가야 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 대한 멀티플,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여기서 더 가려면 기대값,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반도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반도체가 더 치고 가려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 PER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사람들의 멀티플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에 대한 증가폭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도체보다는 바이오가 훨씬 적고요. 바이오는 워낙 주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년 내내 빠진 업종들이 예를 들어 3년 내내 빠진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바이오는 밸류에이션, 사람들의 멀티플이 낮은 편이고 이익은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바이오가 24년에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반도체와 바이오를 제외한 업종을 봤을 때 코스피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약하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상당히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큰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보면 소프트웨어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이 사람들에 대한 멀티플보다 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큽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업종이냐? 사람들에 대한 멀티플은 바닥인데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게 화학하고 조선입니다. 그래서 화학하고 조선은 일단 화학은 업황이 너무 나쁘니까요. 더 관심이 없고, 조선은 업황 개선된다고 하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만큼 주가가 따라오지 못해서, 화학하고 조선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하고 조선 업종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게, 네, 역시나 건강관리입니다. 네, 건강관리는 헬스케어 의료기기죠. 건강관리 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 보다 소리 소문 없이 주가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헬스케어 건강관리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의 기대값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호텔, 이 레저 쪽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올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 가지만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기대값이 어느 업종이 높은데 반대로 이익은 너무 낮은 업종이 어딘지 그걸 팔아야겠죠. 사람들의 기대값은 너무 낮은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에 대한 개선폭은 큰 업종은 과연 어딜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유력한 후보군이 조선, 화학, 건강관리, 그 다음에 호텔, 레저 이쪽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진 않은 것 같아요. 기대값이 상당히 높아요. 워낙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를 좋다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기대값이 높은 편인데
다만 반도체 중에서도 기대값보다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큰 기업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는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의 가동률이 요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표를 참고했는데 반도체 소위 말하는 사가는 업종 측에서 야 너네 증설에 우리가 사갈게 계속 그렇게 유혹은 했지만 실제 사간 비중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D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50%를 넘어서서 올해 이 4분기는 80%가 넘어갈 정도로 낸드에서도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TV랑 KB증권 거 자료를 참고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재고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대략 약 15주에서 18주 텀이었는데 재고가 지금 올해 1분기 때 거의 12주로 줄어들고요. 2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8주, 거의 정상 재고 수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KB증권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 저는 재고가 줄어드는 거 못지않게 반도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 D램 평균 가격이 46% 줄었고요. 낸드 평균 가격이 48% 줄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D램 평균 가격은 대략적으로 KB증권에 따르면 40%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D램보다 훨씬 업황이 안 좋은 낸드도 가격이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43% 마이너스 줄었다면 D램과 낸드 모두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39% 정도 YOY 대비 성장할 것으로 23년도에 D램과 낸드 모두 매출이 YOY 대략 45%가 줄었다면 24년도에는 확실히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66%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5년도에도 대략 39%의 실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24년과 25년도에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쪽에서는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1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요거는 삼성전자 자료랑 모건스탠리 자료를 추정했는데 특히 HBM 시장이 23년도에 40억 달러에서 27년도에 330억 달러니까 8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배 이상 커지면 당연히 HBM 관련된 주식 중에 지금 대장주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지만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외에 기타 다른 HBM 수혜주가 상당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24년도에는 역시나 웨이퍼 칩에 더 많은 칩을 심으려고 하는 공정을 계속 미세화하는 거가 여전히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가장 핵심 공정 미세화가 24년도에도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죠. 이거는 심플하게 TSMC가 눈치 보면서 받아가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쪽으로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오테크닉스, 그 삼성전자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쪽 낸드하고 파운드리 모두 확장하는 거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발이라면 삼성전자에 이오테크닉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착 장비 중에 ALD 원자층 증착 장비가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돼서 삼성전자 쪽은 유진테크, 하이닉스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양분해서 이 원자층 증착 장비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원자층 증착 장비 ALD는 이 소위 말하는 EUV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EUV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EUV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유진테크가 하는 이 ALD 원자층 증착 장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도 상당히 힘을 많이 가져봐야 되는데요. 이 ALD 원자층 증착 장비는 유진테크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LD 원자층 증착 장비를 상용화했고요.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뭐 하이닉스밖에 매출이 없다는, 삼성전자발 매출이 없다는 건데, 그건 뭐 그 삼성전자의 기술이 없거나 뭐 품질이나 레퍼런스가 떨어져서 삼성전자에 납품 안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은 언제든 삼성전자가 언제든 주성엔지니어링의 원자층 증착 장비 ALD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 외에 사실은 이 중국 쪽 로컬 이 반도체 업체들도 상당의 매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사실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착 장비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커패시터용 하이K 고유전율 ALD 장비가 폭증할 거로 보이고요. 파운드리 쪽 ALD 장비 개발도 그 황철주 대표님 인터뷰에 보면은 거의 이제 올해는 완성 단계,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23년 말에 거의 완성 단계로 보고 24년도에는 이제 제품이 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 상황 보면 결국은 워낙 우리가 그 미국의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표가 일단 양호하고 아마 이익의 증가폭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보다 훨씬 큰 업종을 계속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PER 기준으로 보니까 PER보다 사실 PBR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오늘자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1월 4일자 기준으로도 보면 주가가 2,600을 회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PBR 기준으로 0.9배니까 전체 PBR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시장 자체도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의 좋은 점만 계속 말씀드렸고 반도체 수출액 자체도 대략 21.8% 12월 달에 증가하면서 2022년 9월 달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11월 기준으로도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2.4% 증가하면서 연속 4개월 이상 증가하면서 업황이 굉장히 이제 드디어 기저효과를 끝내고 굉장히 플러스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의할 건 있습니다. 뭘 주의했냐면 지금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사업부가 재고가 3분기 말 기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33조 7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재고 자산인데 이게 다 신형 제품이 아니고 구형, 소위 말하는 레거시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다 떨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특히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아까 가동률이 하반기에 81%까지 회복될 거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AI 관련돼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AI 관련된 그 부분의 수요 강도가 특정 업종과 특정 기업에 좀 집중되는 현황이 있어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으로 하기에는 D램이나 낸드 쪽으로 업황이 확산되기엔 상당히 그 기대와 우려감이 좀 섞여 있다. 그게 좀 정확한 상황인 거고요. 구형 칩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 200mm, 네, 8나노죠. 네, 200mm. 그러니까 구형 레거시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지금 여전히 50%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업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바이오 쪽 업황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 한국 거래소 KRX 300 헬스케어 지수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모두 전체 지수 상승률 2위를 기록했고요. KRX 300 헬스케어가 1등이고요. KRX 헬스케어가 2등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11월, 12월 계속 좋았다. 1월 달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 12월에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 보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미국 바이오 업체의 실적이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미국 바이오 관련된 ETF 대표적인 게 NBI하고 XBI입니다. 네. NBI하고 XBI 관련돼서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NBI는 바이오 쪽에 어떤 ETF인지, XBI는 어떤 바이오 관련된 ETF인지 숙제를 내드리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식 백과사전에 찾아보시거나 공부하신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 ETF NBI랑 XBI가 지금 10월 달부터 저점 찍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11월, 12월 월간 상승률 측면에서도
KRX 300 헬스케어가 1등, KRX 그냥 헬스케어가 2등을 차지하면서 바이오 업황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아직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글로벌 최대 바이오 헬스케어 쪽 전시회인데요.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하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터졌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터졌고, 뭐 ABL 바이오도 터졌고,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 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지금 모멘텀으로 보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글로벌 항암 치료제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200조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아마 그 제약 시장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항암 치료제 시장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항암 치료제 작년 기준으로 200조 시장에서 지금 대략 얼마까지 커지냐? 2030년까지 350조 시장으로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9% 정도 서장이지만 50조 시장까지 커진다는 거고요. 당장 지금 시장도 약 200조 시장이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백질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이 항암 치료제 중에는 표적 항체 치료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표적 항체 치료제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MABS라는 게 있고요.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요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항암 치료 표적 항체 치료제의 주도주로 ADC 치료제가 표적 항체 치료제의 핵심 기술로 주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ADC 시장은 현재 대략 13조 시장입니다. 13조 시장인데 이게 2배 성장합니다. 지금 2028년 기준으로 26조에서 28조 2배 성장하고요. 아까 전체 항암제 시장 자체가 8에서 9%면 이 ADC를 이용한 항체 약물 접합제 시장은 대략 16%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거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ADC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ADC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너무 중요해서 개념만 아시면 이 시장이 왜 커질지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ADC 같은 경우는 항체랑 약물 접합체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ADC가 단일 클론 항체의 단점 그리고 장점, 그 다음에 세포 독성 약물의 장점, 단점을 결합한 겁니다. 뭘로? 이 Y자 형태 링커를 통해서 결합한 거고요. 세포 독성 약물 결합의 차세대 기술이에요. 근데 이 단일 클론 항체의 장점은 뭐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는 거고, 화학약물 암세포는 부작용이 뭐죠? 암세포는 잘 타격해서 죽이는데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미쳐서 왜 항암 치료받으면 머리 빠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골수를 억제시킨다든지 탈모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점막염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의 표적 발현 딱 집중 타격하는 거 약한 부분을 집중 타격을 잘하는 화학약물 암세포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학약물 암세포가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 세포 독성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 물질의 치명적인 약점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니까 정상세포 공격을 최대한 줄이고자 이 단일 클론 항체가 세포 독성 항암 물질에 비해 훨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그 기전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Y자 링크로 결합해서 단일 클론 항체의 장점과 세포 독성 약물의 장점을 Y자 링크를 통해서 결합한 게 ADC 이중 플랫폼이고요. 두 약물의 장점이 당연히 이 Y자 링크를 통해 결합된 차세대니까 ADC는 표적 약제인 단일 클론 항체의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고 정상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된 항암제, 결합된 세포 독성 항암제를 결합함으로써
특정 암세포를 죽이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발현율을 높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비중을 줄이고 특정 암세포를 타격해서 줄이는 발현율을 올리고 정상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을 줄이는 장점만 살리는 게 이 소위 말하는 Y자 링커를 통한 ADC 기술이고요. 그래서 ADC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항체와 약물을 결합하는 링커를 통해서 혈액 내에서 안정한 형태를 가지고 표적세포에 도달한 뒤 내부화를 통해서 암세포 내부로 진입하고 세포 내 효소에 의한 항체랑 세포 독성 약물을 결합을 분리해서 부작용을 방지하고 세포 독성 약물이 표적세포만 주위를 공격해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C 관련돼서는 최근 ADC가 최초 신약 개발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대표적인 30조 이상의 매출 나오는 이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랑 같이 병용요법을 쓰는 거죠.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면역 항암제랑 ADC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서 독성 강화 항암제를 바이오 의약품 결합에서만 암에서만 끊어져서 약물을 방치를 하는 효과. 그러니까 기존 항암제가 가지는 수많은 부작용들, 그다음에 낮은 생존율을 올리는 긍정적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항암제가 집중 요격해서 특정 그것만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미사일의 유도체가 달려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정상세포만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ADC 플랫폼 기술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는 이따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바이오 업황이랑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도체 업황과 바이오 업황 너무 어렵지만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과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가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무구조로부터 조금 덜 위험한, 그리고 실적 성장이 스토리가 보다 숫자, 넘버스가 훨씬 유력하게 보이는 회사들로 집중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목요일 첫 일부 좀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